사람들이 은퇴 관련돼서 인출 전략을 짤 때 또 하나 커다란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퇴하면 지출이 U자형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늘어나서 계속 이제 은퇴해서 줄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늘어나는 이런 V자 혹은 U자로 은퇴 지출이 늘어날 거다. 은퇴 초기에 지출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은퇴 초기엔 은퇴 지출이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다시 늘어나는.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은퇴 초기에 활동을 많이 하고 새롭게 찾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출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엔 점차 활동이 줄어드니까 지출이 줄었다가 인생 후반기가 다다르면 간병비용으로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U자형. 그런데 사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조사입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은퇴 초기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은 여기다가 이제 사치성 부부 뭐 이런 것도 안 넣었는데 좀 약간 소비에 진심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능력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조차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또 마지막에 지출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지출이 늘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지출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든,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사한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넣지 않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마지막 뒤로 갈수록 지출은 줄어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지출에 관련돼서 지출 규모를 예상해서 인출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뒷부분에서 많이 안 쓰는데 뒷부분에 많이 배치해가지고 앞에서 쓸 걸 너무 못 쓰는 것도 바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인출 전략에 있어서 많은 걸 좌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돈이 많이 더 찾을 돈이 커져 많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점점 찾을 돈은 작아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지출에 대한 생각은 우리들의 인출 전략에 영향을 끼칩니다. 대표적으로 인출 관련된 전략을 내놓은 사람, 오늘은 지금도 벌써 9시 14분이네요. 제가 오늘 목이 좀 아프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빨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나중에 제가 이제 아직도 2번 남았나요? 2번 정도 남아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인출 전략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벤겐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이 벤겐이라는 사람의 인플레이션 조정 인출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 인출 전략이 있고요. 가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재무설계사고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 조정 인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인출 전략입니다. 지속적 인플레이션 조정 인출 전략, 고정 인출 전략, 인플레이션 조정 인출 전략. 이건 지속적이고 얘는 그때그때 바꿔서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조건은 매년 리밸런싱하고 1%를 적용하고 1% 적용 안 하고 50대 50으로 했을 때 보시면 고정 인출 전략을 쓰는 경우 쓸 수 있는 인출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이턴의 인플레이션 조정 인출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세 번째는 벤겐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교수죠. 지속적 인플레이션 조정 인출이라는 게 높습니다. 자, 여기서 지속적 인플레이션 조정 인출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건 뒤에는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 벤겐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지속적 인플레이션 조정 인출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안전한 인출률이라는 거가 여기 있었죠. 어떤 거냐면 이 벤겐이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이 세이프 위드드로 레이트 4% 룰이라는 거를 벤겐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 결과 같은 걸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안전 인출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세이프 위드드로 레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만약에 당신이 10만 불을 여기는 이게 파운드로 돼 있어요. 이 영국 자료기 때문에 영국 파운드로 돼 있지만 이거를 그냥 10만 불이라고 100만 불이라고 해보죠. 달러라고 봅시다. 만약에 당신이 100만 불을 가지고 은퇴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첫 해에 4만 불을 찾았을 수 있는 거예요. 4%니까요.
맞죠? 그래서 4% 룰이라는 게 뭐냐면 4% 인출률이 일단 첫 해에는 자기 전체 은퇴 자산의 4%만 먼저 찾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요 4%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4%. 그러니까 전체가 4%를 맞추는 게 아니라 똑같이 4% 금액을 여기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는 거예요. 4%인데 인플레이션이 3% 올랐으면 4%에 3% 정도 증가된 금액을 다음 해에 찾아 쓰고요. 그 다음 해에는 또 3%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으면 또 거기서 두 번째 해에 찾았었던 뭐 4만 몇천 불에서 또 그거에 3%도 올라간 금액을 찾았쓰는 거죠.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는 없으니까 매년 인출된 금액은 조금씩 올라가겠죠. 하지만 인출률은 그대로 4%고요.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벤겐의 지속적 인플레이션 조정. 지속적 어떻게 해요?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올리는 거예요. 4%는 유지합니다. 인출률 4%는 유지해요. 왜요? 이게 가장 안전한 인출률이기 때문에 4%로 인출하면 내가 죽는 날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다른 설명은 나중에 또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벤겐의 지속적 인플레이션 조정 인출과 달리 가이턴의 인플레이션 조정 인출은 뭐냐면 이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투자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날 때는 인플레이션 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찾아 쓰는 겁니다. 만약에 플러스가 나면 인플레이션만큼 조정하는 겁니다. 가이턴은 그러니까 고정해서 인플레이션을 매해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조정합니다. 반영할 때가 있고 안 하는 때가 있고. 그럼 언제 안 한다고요? 마이너스 나는 해에는. 전체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는 해에는 인플레이션 반영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이턴의 인플레이션 조정 인출이에요. 고정 인출은 뭐냐면 그냥 지금부터 뭐 5% 내지는 뭐 4만 불 딱 정하면 매번 4만 불씩 그냥 찾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 쓰면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뒤로 갈수록 지출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인출률이 높게 가져가도 가능해집니다. 여기 보면 고정 인출하면은 한 20%대까지 찾아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조정하면은 한 14%까지, 그 다음에 벤겐의 지속적 인플레이션 조정 인출은 그거에 비해서는 한 4% 정도 낮게,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찾아 쓰는 방법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인출 전략에 관련돼서는 어떤 반영을 할 거냐가 좀 중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저게 무슨 말인지라고 할 수 있는데 뒤를 좀 들어보시죠. 가드레일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나선 가이턴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전략이고, 이 사람은 유명한 재무설계 학자이면서 재무설계가예요. 미국에는 교수들이 다 재무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인머스가 이제 미국 그 유명 대학에서 파이낸셜 플래닝 전공하고 박사학위 받아서 오신 교수님, 그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해 주신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이제 조지아 대학이라고 아주 파이낸셜 플래닝, 그러니까 이거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학교죠. 그 학교의 교수들은 다 수업 끝나고 나면 나가서 상담합니다. 상담한다고 저 들었어요. 다 상담한답니다. 다 펌을 갖고 있어요. 펌,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담한다는 거예요. 누가? 재무설계학 교수가, 파이낸셜 플래닝 학과 교수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강의 없는 날에는 상담사라는 겁니다. 어떤 상담? 지금 이런 재무 상담. 무슨 재무 상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보험에서 말하는 그런 재무 상담 말고 이런 은퇴 상담, 은퇴 전략, 인출 전략, 이것들을 캐시플로우 전부 다 내는 그런 상담. 그런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 조나선 가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놓은 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이런 전략에다가 조금 더 전문 전략을 넣은 겁니다. 뭐냐면 포트폴리오 관리 규칙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이익이 가장 높은 자산군에서 소득을 인출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미국 주식에도 하고 미국 기술주도 하고, 그다음에 뭐 채권도 하고, 그다음에 리츠도 하고 했는데 올해 가장 이익이 높게 난 자산군에서 소득을 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평균 회귀 원칙이 주식시장에는 반드시 적용돼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많이 오른 업종이 내년도에 똑같이 많이 오르는 부분들은 업종은 가능하지만 주식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많이 오른 주식은 그 다음에 또 많이 오르지 않아요. 이게 평균으로 다 회귀하는 법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인모스도 1월 달에 항상 뭘 하냐면은 리셋이라는 걸 합니다. 리셋은 어떻게 하냐면 지나간 지금으로 25년 1월에 보면 24년도에 많이 올랐던 업종에 그거를 팔아가지고 못 오른 업종으로 비중을 봐서 채웁니다. 이 업종을 다 없애잖아요. 다 없애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올해도 그 업종이 계속 좋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걸 판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만약에 산업재에 투자했는데 24년도에 산업재에서 20% 수익이 났으면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익난 20%만 팔아서 그 24년도에 돈 못 올라간 방위산업이 있었다면 방위산업은 안 그랬겠는데 방위산업을 20%만큼 더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량은 비슷해지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못 올랐던 방위산업은 20% 수익 난 것 같고 사도 이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을 테니까. 그러면 두 개가 비슷한 비중. 그러니까 원래 타겟 비중으로 다시 맞추는 리셋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평균 회귀 법칙 때문입니다. 이익이 가장 높은 데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과이익은 현금 계좌로 팔아서 빼버리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리저브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운용하는 그 연금 계좌, 은퇴 계좌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올해 수익이 많이 나서 올해 말에 이 12월 말에 가서 팔아가지고 20% 이익이 나면 20%를 현금 계좌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낮은 금액을 갖고 그러니까 그 이익 난 거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운용하는. 그러니까 이익을 현금 계좌로 옮기는 이런 플레이를 저희도 하고 있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 조정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출 규칙이라고 하는데 전년도 포트폴리오 총수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출액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4% 인출률인데 총수익이 마이너스가 아니면 4%에다가 인플레이션만큼을 더 반영한 만큼 증가시키는 거죠. 전년도에 포트폴리오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면은 인출액을 동결합니다. 왜? 이러다가 파운드가 황폐화되는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계속 더 많이 찾다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작아져서 아무 효과를 못 내는 그런, 그러니까 원금이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내가 찾았을 게 없어지는 그런 효과. 올라갈 때가 돼도 원금이 남아있어야 올라가는데 원금이 안 남아있어서 못 올라가지 않도록 원금을 이제 황폐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면은 동결합니다. 계속 더 팔지 않아, 그러니까 인출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본 보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출률이 최초 인출률 20%를 상회하면, 그러니까 인출률이 계속 올라갔을 경우는 현재 인출 금액을 10%를 확 줄입니다. 왜? 계속 인출률을 높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결국 이자가 원금을 잡아 먹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원금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알을 낳는 닭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닭을 죽여버리면, 배를 갈라버리면 알을 못 낳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출률을 줄여야만 돼요. 번영규칙. 현재 인출률이 최초 인출률보다 20% 이상 하락했으면 해당 연도 인출 금액을 10% 늘린다는 겁니다. 인출률을 조정하는, 이걸 이제 가드레일이라고 합니다. 준호선 가이드에 있고요. 이런 전략들을 병행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출 전략을 쓸 때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략적인 인출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약간 조금 더 테크니컬한 그런 전술을 인출 전략에다가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 제가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불행한 사고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79년 257명의 승객을 태운 뉴질랜드 에어 뉴질랜드라는, 여기 보시면 에어 뉴질랜드 비행기 항공회사예요. 에어 뉴질랜드 901편, 우리가 뭐 아시아나 무슨 편 이러잖아요. 비행기 타면은 901편이었답니다. 이 901편이 남극 대륙 관광 비행을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정이나 이런 게 변경되면서 좌표가 2도 정도 수정됐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뜨는 위치에 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종사한테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매뉴얼적으로 누군가 행동을 중간에서 빼먹은 거죠. 그랬는데 단 2도 비행 좌표상으로 2도를 이제 바꾼 것만 했는데 불구하고 고 2도 수정됐는데 이 조종사들이 예상한 위치에서 동쪽으로 45km나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항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60분의 1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요. 비행기가 경로에서 1도 벗어나면 60마일 갈 때마다 1마일씩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시작할 때는 요만큼 벌어졌지만 멀리 가면 이만큼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여기선 요만큼이지만 멀리 가면 이만큼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60분의 1 법칙. 항법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금방 이해합니다. 앞에서 요만큼 격차가 났는데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이만큼 격차가 나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적도를 따라 운행하던 비행기가 1도만 벗어나도 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 사고 왜 났냐? 이제 남극으로 갔는데요. 2도 벗어나서 가는 바람에 원래 남극 구경하기 위해서 그 위로 날아가게 돼 있었는데 어디냐면 2도 벌어져서 45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었냐? 화산이 있었어요. 근데 화이트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잠시 못 보는 사이에 충돌해 버렸어요. 그냥 한 명도 살지 못했습니다. 약간 이런 일들은 어떤 걸 말하냐면 지금 조금 모르고 지금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인출 전략을 시작하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착오를 여러분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정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확률론적 모델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많은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확률이라는 개념을 못 받아들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망한다는 거야? 확실해? 계속 그렇게 물어봅니다. 확실하냐?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럼 확실하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계속 그렇게 물어봐요. 75% 확률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계속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확률 얘기를 못 받아들여요. 이게 확률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은퇴 설계, 인출 설계는 금융에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시뮬레이션 사용하는 중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투자에서는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인출인 경우에만 하는 건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10,000번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냅니다. 1000번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앞에 일어난 일과 두 번째 일어난 일에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투자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앞으로 3달 동안 내내 떨어지잖아요. 3달 지나고 그 첫째 날은 올라갈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그 3달째 되는 날과 3달 지나서 한 날 되는 날의 관계성은 매우 높아지잖아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그걸 아무 연관성이 없는 하루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에서는 틀리죠.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출 설계를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인출 계획을 세워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가이드를 받아보시는 그런 게 반드시 좀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에는 좀 이제 뭐 예를 들면 재무설계라 그래가지고 이 보험 쪽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 부분 관련된 이런 시뮬레이션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지출 관리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좀 더 나가 있으시긴 한데요.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이 인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짜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인출 전략 얘기니까요. 인출 전략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인출 관련된 계획을 내는 그런 어떤 그 계획서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거를 도입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IPS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Investment Policy Statement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고객과 이제 인출 전략을 짜게 되면 이 어떻게 몇 프로를 인출하고 매년 인플레이션에는 어떻게 반영하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가드레일 전략처럼 이런 포트폴리오 관리 규칙, 인플레이션 조정 규칙, 자본 보존 규칙, 번영 규칙 이거를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다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담사 관리자는 그 규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고객이 잠시 패닉에 빠지더라도 고객이 잠시 의심에 빠지더라도 이 IPS에 따라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로 고객을 안심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맞았네요. 규칙이 있는 게 훨씬 더 좋네요 라고 해야 됩니다. 아까 경험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투자 지식이 없는 일반 고객이 패닉에 빠졌을 때 이 관리자들이 IPS에 따라서 규칙을 지켜주면 바보 짓을 안 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고객이 관리자를 막 욕합니다. 왜 대응하지 않느냐? 왜 몰랐느냐? 지금이라도 왜 팔지 않느냐? 막 분노하고 난리를 쳐서 결국에는 관리자가 못 견디고 팔게 됩니다. 그런데 IPS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규칙대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가 객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 돈 관리가 왜 어렵냐? 남의 돈, 내 돈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보고 당신이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 운용이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예,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잘하는 부분은 뭐냐면 남의 돈이라 그렇습니다라는 얘기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잘라야 될 땐 자르고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팔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하냐면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못 팝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년째, 5년째 계속 끼고 가는 주식이 이렇게 잔고 딱 뛰면 전반부 말고 후반부에 있는 주식들이 몇십 가지가 막 10가지, 막 20가지 있는데 다 내가 낳은 새끼들이에요. 못 팔아요. 40%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근데 내가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못 팔아. 앞으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못 파실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 내 돈이니까. 내 피 같은 돈을 들어가서 한 거니까 그걸 못 잘라. 근데 관리자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 왜? 남의 돈이니까.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여기서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 돈이라면 저도 그렇게 못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네 돈처럼이 아니라 잘 관리해줘. 너가 관리자로서 잘 관리해줘 라고 해서 IPS를 작성하는 겁니다. 인모스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랑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IPS를 작성해서 고객과 주고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그 부분들을 실행해서 시스템에다 심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도 22년도에 그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이 패닉에 빠진 고객들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섭섭함을 느끼셨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느끼셨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보 짓을 하지 않으려면 IPS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20년, 30년이 지나면요. 지각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표는 안 가져왔는데 자기는 그대로라고 말하지만 실제 인지 능력은 많이 떨어진 거를 검사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85세신데 운전 계속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느 집 자식들은 면허증을 뺏어갔다고 그러던데 저도 그래야 할 만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태는 어때요? 남들한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지각 능력과 실제 지각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PS를 작성해서 자기 은퇴를 관리받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나중에는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둔화되더라도 상당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발달이 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